제가 학원 경력이 23년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거, 원장님들이 학원 운영하는 거, 또 제가 학원에서 몸 담아 있으면서, 몸 담으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 안에서 깨달은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저 하나의 인격체가 되고, 하나의 교육 철학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신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상담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그건 좀 약간 뭐라 그러죠? 민간 자격증이라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대학원을 가려고 했더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제 모교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너무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고려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대에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년 심리 상담사 자격증 학사를 제대로 받고 대학원도 가고 이 과정을 밟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아니 진작 알았죠. 이번에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전 진작 알았어요. 저 진작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국어 학습을 시킬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아이들의 글을 손댄다? 아이들의 정신에 영향을 준다? 아이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 진리를 전달한다? 진실을 보는 눈을 갖게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요, 아이들이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두당 얼마씩으로 보여요. 학원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임대료 나가죠. 그 안에서 인건비 나가야 되죠. 세금 나가야 되죠.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없어요. 월급처럼 딱딱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이렇게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고만 안 뒀으면 하는 마음. 전화 오잖아요? 고만 두려고 전화 오나?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 네, 오셨어요. 그런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학원 하면서도. 왜냐하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내 마음같이 수업 안 해줘요.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저는 불면증요 18년을 먹었어요. 더군다나 입시학원을 했어요. 저는 육지에서 18년을 고3 애들 데리고 있잖아요. 고1, 2, 3 애들. 어린 아이들이 중2부터 있었어요. 중2, 중3, 그 다음에 고1, 2, 3을 데리고 있으면요. 이 애가 대학을 못 가잖아요. 제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막 재수조 시키면서 학원비 안 받았어요. 그래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완벽성 또는 책임감 이렇게 갖춘 선생님들이 정말 있을까? 근데 그 선생님도 병자다. 결국은. 그 선생님도 병자고 나도 병자고 항상 예민해가지고 수업 준비에 막 몰입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항상 소집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 학생은 어때요? 수업을 하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원장은. 그러면은 항상 회의하고 그애 어떻게 진도 나가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맨날 야단치는 시간이 돼요. 선생님들이 주눅 들어요. 결국 어쩌냐면 선생님하고 사이가 틀어질까봐 70%를 제가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못 믿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만 힘들어요. 잠을 거의 못 자요. 제가 그래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왔어요. 어린아이들 수업을 제가 직접 만들면서 아이들 한글 수업부터 다 만들어냈어요. 왜 그걸 만들 수 있었냐면요. 제가 수업한 과정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아이들이 그 거쳐온 코스들이 있더라고요. 엘리트들이 거쳐온 코스. 그 거쳐온 그 코스 자체가 조금 주입식으로 교육한 아이들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어떤 아이는요, 얘는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머리 안 들어가요. 예, 정신과 치료받았어요. 좀 그런 아이도 봤어요, 저는. 애가 막 울어요. 아빠가 네, 가끔 오셔가지고 체크하는 게 성적만 체크하세요. 같이 놀아준다? 같이 밥을 먹는다? 밥 먹는 시간도요, 굉장히 그 경직된 시간이어갖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진정한 선생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과연 그런 선생님을 뽑을 수 있을까? 같이 수업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또 70% 80% 안고 있으면 나만 또 병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1인 기업 하려고요. 저 혼자 제 수업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저를 따르는 부모님들, 아이들만 데리고 열심히 해도 벅차요. 수업 준비로 하루 종일 돌아가야 되고요. 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러니까 학습 코칭,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애들 심리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어 논술이 연결될 수 있는, 애들이 요즘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오름이에요.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당당하고 떳떳하잖아요. 자신감이 뿜뿜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애들이 돼요. 공부든 일상생활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글만 제대로 읽어도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글도 쓸 수 있어요. 읽는 순간 그 글을 제대로 읽으면 그 안에 형식이 다 들어있어요. 당연히 알고 계실 만한 사실들 몇 가지 훑고 지나갑니다. 독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어휘력, 문해력, 기회역력, 집중력, 사고력, 정보습득력, 비판적 사고, 주도적 자세 다 독서로 이루어집니다. 공감 능력, 학교 성적 향상 당연히 독서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토론 중요합니다. 왜? 우리 아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왜 말 못하지? 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말을 못하지? 그죠? 자, 리더 기질 활용할 수 있고요. 말하기, 명료성 수용하는 자세, 상대편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내 의견도 주장할 수 있고, 사회생활 토론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자, 발표력 증진되고요. 이거요. 토론하는 거 고도의 뇌 활동입니다. 토론 선생님이 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토론을 하게 하는데 룰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회자 역할만 해요. 그래서 그거는 논제에서 벗어났어. 너는 지금 토론이야. 너는 너 혼자 떠들고 있어. 자, 발언께 그만. 넘어갑니다. 선생님은 사회자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애들이 스스로 주제를 도출시킬 수 있고 논제를 도출시킬 수 있고 결론을 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엊그제 24일 날 오신 어머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토론을 하니까 애가 어려워한대요. 마당을 나온 암탉 가지고 토론을 몇 번 했어요. 지금 서두 가지고 66페이지까지 그 안에서 3번 토론했어요. 자기 이름 짓게 하고, 이름을 왜 그렇게 짓고 싶어 하냐, 잎사귀에 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바뀌었냐, 마당에 사는 암탉하고 왜 양기장에 사는 암탉하고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서 너희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신분 차이. 자꾸 선생님은 물어봐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 의문을 갖고 탐구하고 발표하면서 서로 의견이 부딪혀야 돼요. 그런데 이 의견 부딪힐 때 어쩐 줄 아세요? 애들 정말 재밌어요. 애들끼리 토론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말하고 장난하고 떠들 것 같죠. 근데 선생님이 엄하잖아요. 할 말 말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래 잘했어 아닌 건 쳐줘야죠. 그거 아니야. 장난하지 마. 그거 아니야. 논제에서 벗어났어. 그렇게 하면 토론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논술. 토론할 수 있죠? 그럼 논술할 수 있게. 토론하고 논술하고 좀 논술하고 글쓰기는 좀 다릅니다. 사실. 글쓰기는요, 다양하게 자유롭게 쓰는 거라면 논술은요, 정확하게 논제가 있어요. 그 다음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입 논술 들어보셨죠? 대입 논술은요, 위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에 정확하게 답을 적어내야 되는데, 그게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토론 시간에 정확한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야 돼요. 그냥 얘기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있고 내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데 당연히 글도 잘 쓰겠죠. 생각이 정리됐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물이고 습득 정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정보 획득했잖아요. 책에서 정보 획득했죠. 얘기하면서 내 의견 가졌죠. 상대편 의견 수용했죠. 다양한 의견 갖게 됐죠. 거기서 문제 해결까지 됐죠. 당연히 글 잘 쓰게 되죠. 자, 고도의 집중력 발휘 당연합니다. 글쓰기. 어머님들 이 시간 제가 갑자기 원고지 딱 드리면서 글 쓰라고 하시면 잘 써내실 분 손 들어보세요. 힘드실걸요. 그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글 쓰는 거 힘들어요. 근데 어머님들 애들 노트 딱 뒤집어. 너는 왜 이거밖에 못 썼니? 야, 엄마라면 이렇게 썼겠다. 너 학원 보내놨더니 고작 이거밖에 못 써? 근데 아이들은 그 시간 내에 그걸 써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발전 과정이에요. 어느 순간에 아이가 갑자기 팍 박차고 올라가는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저번보다 2줄 늘었네. 2줄 는 것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어머, 칭찬할 게 없잖아요. 글씨가 이뻐졌네. 마침표 정확히 찍었네. 뭔가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 원동력이 생깁니다. 자연히 발전합니다. 자, 타당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글로 나와요. 요즘 애들 말은 잘해요. 글은 못 써요. 희한해요. 근데 말을 잘할 때 그 말이 논리 정연한가 잘 보세요. 논리 없어요. 자기 주장이에요. 근거 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 분석적인 자기 표현이 됩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요, 글도 분석적으로 정확하게 써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서 쓰다 보면 결론도 없는 글이 나옵니다. 자, 전략적인 설득 방법을 기술할 수 있게 돼요. 기록을 할 수 있다고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써서 상대편을 설득할 수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요, 이거예요. 그죠? 대학 가서도요, 이거예요. 이게 과제예요. 자, 이제부터는 알고 계셔야 할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유학기제 들어보셨죠? 자유학기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네, 하고 있어요. 어제 저는 좀 당황했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 2학년 2학기 수행평가가 국어하고 기술이 합해져서 중간고사가 없답니다. 기말고사만 치릅니다. 네. 근데 60% 들어간답니다. 성적에. 이거 너무하죠. 애들 준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러죠. 이거 왜 이럴까요? 자, 자유학기제가 취지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자유학기제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자유학기제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그런 얘기해요. 학원이 더 늘었어요. 우리 엄마가 안 보던 책을 보래요. 저는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자유학기제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시험을 없애줘서 아이들 스스로 뭔가 꿈꾸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업이 달라져요. 지식 경쟁 중심, 시험 없앴다 그 말이에요.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바뀝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 토론도 많이 하고 독서도 하게 하고 좀 교실 안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시험 안 보니까 편하게 학교에 적응하고.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그 국어책만 봐도요, 난이도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애들이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적응하는 시기로도 봐요. 두 번째는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소질과 적성이에요, 사실. 다양한 체험활동 수업을 합니다. 근데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요, 학교에서 못 해주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잠재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수업을 해요. 선생님들은 노력을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6개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돼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자유학기제예요. 자, 그래서 진로탐구라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그 맡기는 수업이에요. 맡겨버리는 수업이에요. 그냥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을 아이들 스스로 찾아라 그런 건데, 못 찾으니까, 어머니들 바쁘시니까 국어학원, 아니 국어 빼자. 솔직히 영어학원, 아니 영어 빼자. 먼저 1순위 수학학원, 그죠? 그 다음에 영어학원, 그 다음에 국어학원이든지 과학학원이든지 학원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이 취지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일랜드의 전환 학년제와 비슷한 유형인데요. 자, 아일랜드의 전환 학년제 취지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주니어 과정을 마치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시니어 과정인 15살에서 16살 사이에 운영되는 학교 교육 과정입니다. 자, 아일랜드의 전환 학년제의 장점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성 발달을 꾀하자. 첫 번째예요, 이거 첫 번째. 인성 빼놓으면 안 돼요. 저는 아이들 많이 지도해서요, 23년이면요 거의 학원계에 귀신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23년을 아이들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이들이 뭐 애엄마도 되고 막 이래요. 진짜 많이 컸어요. 막 회사 생활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지도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뭐 고1 이때까지는 공부 잘하던 애들이 고3 되면 이렇게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머리에 안 들어가요. 짜증이 많아서 자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실력 발휘를 못해요. 인성 부족한 아이들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2% 부족한 아이들, 중고등학교 저학년 때 약간 2%가 부족하게 좀 나사가 풀리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는 좀 잘하는데 전교 7등, 8등 이런데 근데 그게 아이한테는 약간 자유의 영혼이 있어요, 좀. 그래서 2% 부족하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꼭 이런 말은 너는 공부 조금만 하면 더 하는데 왜 이렇게 느슨하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긍정적이에요. 이런 애들은요, 막바지에 탁 차고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 컨트롤이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마음이 안 움직이고 평화로워요. 그래서 진짜 시험 볼 때 없던 능력도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애들이 그렇게 되는데요. 자기 컨트롤 못하고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이거 인성적으로 예민한 아이들, 본인이 예민하면 옆에 사람들 괴롭혀요, 결국은. 그런 아이들은요, 마지막에 멘탈이 흔들려요. 그래서 좋은 결과 못 본 거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아일랜드 전환 학년제의 장점은요, 시험이 없기 때문에 교우 관계가 증진됩니다. 시험이 있는 순간 예민해져요, 애들이. 친구 사이 멀어져요. 놀 시간도 없어요.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노트 필기한 거 빌려주지도 않아요. 수업 시간에 떠드네 미워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협동적이고 참여적인 수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참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룹이에요. 누군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업으로 뭔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우 관계가 증진됩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막 하게 되고 같이 연구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명만 하고 나머지는 하기 싫은데 따라가는 애들, 좀비처럼. 그런 애들 때문에 짜증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도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리더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인성이에요. 자, 학교 교사 간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왜? 선생님이 그런 그룹 수업을 하게 되면 옆에서 인간적으로 도와줘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아이들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돼요. 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딱 밥상에 앉자마자 이번에 시험 본다며? 너 공부 어디까지 하고 있어? 야, 그 학원 왜 그러냐? 보강 안 잡아주냐? 이런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시험이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그런 말을 밥상머리에서 듣고 싶지 않아요. 너 오늘 어떻게 지냈어? 야, 너 머리 이렇게 깎아놓으니까 사다리 올려놓은 것 같아. 말이라도 재밌는 말 하게 되고, 오늘 왜 당근 안 먹어? 당근 좀 먹어봐. 다음엔 당근으로 엄마 볶아줄까? 어쩔까? 좀 다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빠지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뭐 했는지 관심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점, 사회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학생들이요, 학교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또는 학교 안에서라도 밖에 관심을 갖는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었어요, 사실. 제가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때 주로 한 것이 봉사활동, 직업 체험활동,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자기 진로에 관련돼서 인터뷰를 한다던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자, 지역사회 봉사활동 같은 경우,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겠어요? 봉사 못해요,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뭔가 하게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경우 많았어요. 그래도 밖으로 나가서 하게 되는 그 활동 자체가 아이들이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를 선택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자기하고 좀 맞는 거 선택해요. 어떤 아이는 아동복지센터 가가지고 청소해주는 거, 아동복지센터 가가지고 가르치는 거, 그 안에서도 달라요. 아동복지센터 가가지고 요리해주는 거, 다 달라요.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활동들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해요. 그러면서 연구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사회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직업 체험 활동이요. 실제로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체험 활동을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직 안 갖춰져 있어요. 자유학기제 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직업군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직접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으면 방송국 견학도 가야 되고 방송인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못 해줘요. 네, 기자님. 고작 가는 게 그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하는 거 너무 장난스러워, 솔직히. 그걸로 끝이에요. MBTI 검사 좀 하고, 적성 검사 좀 하고, 그리고는 끝.
그럼 너는 이거 정해진 거야. 엄마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원래 학교에서 해야 돼요. 정말 잘 된 학교 같은 경우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전문인을 초빙해가지고 강의도 듣고요. 근데 견학도 가고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요. 그래서 특목고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회적 발달이 잘 되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장점, 교육적으로 발달되게 있습니다. 보세요. 현장에서 내가 아동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가 되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와서 고민해요. 얘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얘들이 밥을 좀 잘 먹게 하고 싶은데 얘들이 오늘 밥을 많이 남겼단 말이에요. 얘들을 좀 잘 먹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고민한 것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은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만 그럴까요? 공부할 때도 똑같이 나와요. 이런 에너지는 안에 내공으로 쌓이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그런 자세가 생겨요. 마인드가 바뀌면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당연히 향상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아이들이 목표를 알게 돼요. 나는 어떤 인간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목표가 생기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하게 돼요. 그렇다고 막 전교 1등?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상향적인 학업 성적을 보이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당연히 그래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게 돼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경쟁이 아니에요. 내가 몇 등 할까? 그게 아니에요. 내 직업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게 되고요. 결국은 내 직업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행복을 꿈꾸는 아이들이 돼요. 행복을 진취적으로 추구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자, 전환학년제가 가져온 아일랜드의 경제발전. 이것을 우리나라가 차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들어온 겁니다. 더군다나 단기간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왜 그랬냐? 그럼 우리나라가 왜 아일랜드 그런 제도를 갖고 왔냐? 우리나라하고 학년제도 같고요. 상황도 비슷하고요. 교육열도 엄청나게 높은 나라가 아일랜드예요. 우리나라 판박이에요. 그래서 거기 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즉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차용한 것입니다. 자, 국가의 교육 목표 뭘까요? 미안하지만요, 우리 아이요, 국가에서 봤을 때 인력이에요.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부품 내지는 요소, 하나는 인재라고 하죠. 좋은 얘기로 하면은. 국가는요, 큰 틀에서 국가 전체를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지금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시대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을 텐데요. 중학교에서 국어하고 기술, 혼합형으로 수행평가 나온다고. 또 구제주에서 뭐 어디 학교? 거기 학교도 그렇더라고요. 뭐 과학하고 국어를, 국어 책만 보셔도요, 국어책이 아니에요. 과학 내용으로 그 안에 보고서를 쓰라고 하고 국어 문제가 나와요. 그거 못 읽어내면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국어책만 보셔도 보여요. 그래서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왜 자유학기제 때 아이들이 협업하게 해요? 융합이에요. 서로 다른 머리들 앉아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삼성 아이폰 하나 만들어내는데도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핸드폰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글씨체 쓰는 사람, 거기 안에 디자인하는 사람, 음향효과, 전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형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제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학이 그런 인재를 데려와서 훈련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 인재 그러면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갔는데 수능은 30살이나 됐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나옵니다. 입학사정관제 가지고는 안 돼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가 뭔지는 아세요? 고등학교, 지금 현 중2부터 시행되는데요. 대학교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 있는 거고요. 선택 과목이 있는 거고 교양 과목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고등학교 때 자기가 진로를 이미 정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거기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기초학력 과목이 있어요. 그건 필수 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은 필수 과목이에요. 나머지 과목들은 선택해요. 사탐과정 이런 거, 과탐과정 선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교양 과목 뭐냐, 직업에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는 건데, 내 학교에 그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로 가서 수업 들어도 돼요. 또 줌으로 수업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도 가능해졌어요. 이제 온라인도 학점으로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진로에 관련돼서 전부 다 마스터하고 대학교 때 거기에 맞춰진 인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문과냐 이과냐 이전에 많이 나눴어요. 근데요, 우리 아이는 문과 성향이 강한데 이과적이고요. 이과 성향이 강한데 문과. 태어날 때부터 문과로 태어나네 슝, 이과로 태어났네 슝.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옵니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성향이 더 강하냐예요. 근데 이거를 수능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안 돼요. 더군다나 30년 전의 제도예요, 이거.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들어오면서 수능도 개편될 거래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논서술형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결국은 수능은요,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절대평가될 거고 자격 교사화가 필요하다가 벌써 77%예요. 여론이 77%예요. 그럼 나머지는 뭘로? 대학이 다시 그러면 뭐 학력고사를 뭐 재부활해야 되냐 막 이래요. 자, 급해진 고교 학점제 시행,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교육부에서는요, 빨리 못 내놔요. 대안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말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이 제도를 바꾸자니, 수능제도 이런 거 바꾸자니, 말들이 여기서 많고, 저기서 많고, 이전에 학생들 어떻게 해야 돼? 애들 적응 안 된다. 난리예요. 자, 송파구 그래서 고교 학점제 대비 진로 특강이 개최되고요. 강원도 교육청 고교 학점제 대비 연수도 하고 있고요. 인천 교육청 고교 학점제 지역 연계 꿈 이음 대학 학생 협력 교사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자, 울산 교육청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 사업 교육청 여기까지 선정까지 했고요. 충북교육청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까지 만들어내고 있고요. 광주시교육청은요, 이거 참 좋죠. 광주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왔거든요. 거기 교육열 엄청납니다. 거기 전국 최초 2일 고교, 2일 대입 전무 디렉터를 운영한대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돈 엄청 든답니다. 그래도 해요. 자, 현 중2 이하 학생들 모두 포함됩니다. 진로의 선택권은 아이에게 좋습니다.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너희가 선택해라. 근데 이거 무책임한 거예요, 사실 국가적으로. 왜냐면 4차 산업시대에 없어지는 직업군, 새로 생기는 직업군, 국가도 예측하기 불가능하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겪고 나서 많이 아셨을 텐데요. 없어진 직원 되게 많아졌고요. 갑자기 줌 막 수업하는 거 이런 거 많아졌어요. 기술 하루하루 달라요, 정말. 그런데 너희들 학교에서 공교육이 이거를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찾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꿈이 달라요. 아이들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너무 개성들이 다양해졌어요. 우리 때처럼 뭐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대학 갔다가도요, 금방 그만둡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요. 그리고 다른 학교 가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죠. 그만둡니다. 유학 가버려요. 요즘은요, 애들이요, 글로벌한 시대가 돼버려서요, 예측 불가능해요. 꿈꾸는 것도요, 야, 그게 가능해? 한데 가능해요. 그게 돈이 돼요. 요즘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하지만 대학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거 지금 문제예요. 지금 과도기입니다. 이게 정착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 문이과 구분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 문과이면서 이과도 알아야 되고요. 야, 융합형 인재라고 해놓고 문과, 이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그리고요, 공통 선택 과목 구조의 현행 대학 수능 시험은요, 선택 없이
공통 과목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 수능에 출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선택적이고 진로학습으로 다 변경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아주셔야 될 거. 올해 2학년부터 고교에 진학하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이하 포함.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진로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국어, 영어, 수학 이 과목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수능도 본다고 했어요. 이건 언제 공부하느냐? 고1 때 공부해요. 고1 때 시험으로 다 끝나요. 기존 9등급 4차 등급을 유지하는 게 고1이에요. 그리고 고2, 3 때 내신에는 5등급 성취 평가제로 바뀌어요. A, B, C, D.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언제가 중요해지죠? 9등급으로 나누는. 고1이 중요해진 거예요. 고교 과정 중 고1 내신만 상대평가가 유지되면서 고1 내신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1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향후 절대평가인 2, 3학년에서 역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얘들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게 점점점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저학년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이제 중고등학교는 이렇다 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렇다 치는데 대학에서 이제 인재를 어떻게 선발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고등학교 믿을 수 없잖아요. 현 고교 학점제 믿을 수 없잖아요. 수능 절대평가로 바뀌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뽑고 싶어요. 그래서 고려대가요 7년 만에 논술을 재도입했답니다. 2025학년도부터요 논술이 다시 재부활해요. 수능도 논서술형으로 바뀌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는 고려대는 논술 전형을 7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데 2025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업 우수 전형은 면접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성적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고1 성적만 가지고 어떻게 고3까지 공부한 걸로 그 아이를 믿으라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수능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별로 있잖아요. 이거 아이들 뽑는 제도가 이제 막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놓치면 안 돼요. 저한테 안 배우셔도 돼요. 아이 저한테 안 맡기셔도 되는데 국어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국어는 모든 과목의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문지원의 제안입니다. 저의 제안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편해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인문학 독서 기간을 가져야 돼요. 인문학 독서 기간. 그래서 책을 읽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셔야 되는데 어머님 하시는 말, 학원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가 글을 이렇게 쓰는 걸 힘들어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진짜 제대로 지도받은 아이들은요, 글이 점점 쉬워져요. 처음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근데 점점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자신있게, 쓰든 못 쓰든 자신있게 써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자신 있는 글을 읽는 사람도 그 자신감이 이입돼서, 이걸 잘 썼네. 자기만의 글을 썼네. 하고 뽑아줘요. 그래서 반에서 하는 독후감 대회 이런 거 있죠. 거기서도 막 상 받아오고 이래요. 그게 결과물이에요. 엄마가 안 보는 데서, 학원에서 안 보는 데서 쓰는 글을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원고지 노트를 씁니다. 100%. 저한테 수업 받아보신 분들 아시죠? 저는 원고지에 글을 쓰게 해요. 아이가 글을 쓸 때까지 주소합니다. 그 한 편을 잘 쓸 때까지. 그래서 아이가 글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게끔 해요. 저한테 수업 받은 아이들은 매번 독서 퀴즈를 합니다. 못했다고 야단은 안 쳐요. 대신 상을 겁니다. 네, 편의점 상품권 2,000원에 목숨 겁니다, 애들이. 네, 열심히 읽어요. 잘하면 저는 상을 줍니다. 못한다고 하면 좌절할까 봐서 저는 상을 주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인문학 독서 기간은요, 아이들의 교양도 키우고 인성도 갖추는 시기예요. 딱 이때가 사회화 들어가기, 사회적인 인간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4학년 이상부터는 같이 다뤄줘야 돼요. 1학년, 3학년 때는요, 창의력이 크는 시대, 상상력이 크는 시기, 그 다음에 개성이 크는 시기예요.
4학년부터는요, 사회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들어있거나 사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들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아이들하고 이 사회는 이렇단다 하고 가르쳐주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게 돼요. 서울에 있는 대치동 엄마들 3살만 되면 책상에 앉혀놓고 거기서 블럭 맞추게 하고 거기서 미로 찾기 하고 거기서 만지고 놀고 이렇게 하게 하죠. 3살 버릇 8 가니까 3살 때부터 책상에 앉아서 뭐든지 시킨다죠. 책상에 앉아서 책 읽는 습관,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엉덩이 공이에요. 누가 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냐, 누가 더 집중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대학 못 가더라도 내가 유명한 셰프가 되고 싶어. 그럼 공부해야 되잖아요. 자기 맘대로 만들어 놓고 맛있어 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노트북 켜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공부하고 쓰고 다 책상에서 해요. 누워서 할까요? 아니에요. 책 보고 막 밑줄 그으면서 이렇게도 양념을 쓰네 막 듣고 하는 거 다 책상에서 해요. 그런 버릇을 길러주고 교양을 채워주고 인성, 전 특히 인성,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은 인성, 예절,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갖춰진 인간이 사회에 나가서 뭘 할까요? 처음에 그 사람 실력 가지고 인정해 줄 것 같죠? 하지만 그 사람 인성이 잘못되면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요즘은 인재가 모이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말 잘해서 사람들 끌고 나간다고 해서 리더 되는 거 아니에요. 참 그 사람 인성 됐어. 그 사람 아는 것도 많아. 그 사람 옆에 모여서 그 사람한테 얘기 듣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자는데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리더들은 조용히 사람들 몰고 다녀요. 예전처럼 큰 소리 웅변 안 합니다. 웅변한 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 5학년, 6학년 때요. 인문학 독서 계속 하는데요. 중등 선행 국어 기간을 가주세요.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5, 6학년 때 중1까지 해서 끝내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을 중학교 1학년까지 끝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은 다 똑같아요. 고3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이론 제대로 떼어놓으면.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요. 왜 국어는 그렇게 생각 못 하시나요? 그러면 애들이 시간을 벌어요. 중학교 때. 진로탐구 독서를 할 수 있게 돼요. 시간이 나오니까. 자유학기제 때 진로탐구 독서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영화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동영상 그 진로에 관련된 거 또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요. 저는 제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학부모님들 통해서라도 인맥 동원해서 인터뷰 동영상이라도 요즘은 줌으로 화상으로 대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시켜주고 서로 교감할 수 있게 해주려고요. 그래서 진로탐구 독서 책부터 나가야 돼요. 어쨌든 책으로 하고 중학교 1, 2, 3학년 내신 문제를 이때 중학교 1학년 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때 계속 풀려버려요. 그냥 중3까지 문제 다, 소설도 다. 중학교 1학년만 하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거 내신만 하지 않아요. 전부 다 그 시기에 전부 다 그냥 풀려버려요.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 때는요, 진로 독서 탐구 계속 해야 되고요. 국어, 고등 선행을 해야 돼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작품 이때 읽어야 돼요. 이거 안 읽어놓죠? 고등학교 올라가고요. 너무 어려워요, 애들이. 처음 본 문장, 처음 본 말투, 익숙하지 않아서 애들이 당황해서 오히려 문제를 많이 틀려요. 그래서 작품을 이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론을 떼야 됩니다. 이론 떼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에 사는 학생이 저한테 이제 에서부터 5년간 지도받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때 쭉이에요. 계속 연결됐어요. 전학 가서도 저하고 줌으로 수업하고 싶다 해서 줌으로 수업하고 있어요. 세종시에도 있고요. 서울에도 있고요. 울산에도 있어요. 저하고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그런 아이들 방학 때 내려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단기 특강으로 이거 하고 가요. 이번에도 지금 4일 특강으로 해서 현대시, 현대소설 이론 떼고 갔어요. 그리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 다 풀고 왔어요. 2권씩. 그리고 올라가서는 그 단계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 그 단계로 해서 문제지 갖고 갔어요. 그거 풀면 줌으로 제가 보강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풀고 모르는 문제만 제가 해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원으로 보면 손해예요. 학원에서는 6개월 코스, 1년 코스 정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특강 잡아서요 한꺼번에 떼주고 아이 스스로 공부하게 해줄래요. 저는 그 다음에 나머지 진로 탐구나 인문학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강화시켜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 혼자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국어를 좀 손을 놔주고 싶어요. 계속 제가 옆에 붙어서 애 기계적으로 안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론은 뗍니다. 그 다음 비문학, 이거는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하셔야 돼요. 비문학이 뭐냐면 수능에서 비문학 지문인데요, 애들이 배경 지식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비문학 지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처음 보는 지식. 사실은 처음 본 거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지문 내용이 좀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주제인데 어느 학자의 말이냐 어느 학설의 말이냐 그거 차이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아이들이요 멘붕이 와갖고요, 더군다나 지문이 너무 길어. 막 페이지 넘어가. 중학교 3학년 되면 어느 학교에서는요 지문 긴 거 막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접해주게 해주시는 게, 아이들이 일단 독서입니다. 비문학. 어머니들 책 한 권만 비문학 책 읽혀주세요 필요 없어요. 차라리요 비문학 문제지를 정해서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읽고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셔요. 그것도 독서 효과예요. 비문학 책 한 권 안에 사회, 인문, 사회, 철학, 경제, 정치, 윤리, 과학, 기술, 예술 전부 다 들어있어요. 다양하게 공부 다 됩니다. 왜 이 좋은 책을 놓치세요? 아이한테 맞는 책만 선별해 주시면 돼요. 요즘 제가 서점 가면요, 아, 이 책도 좋네, 이 책도 좋네, 이 책도 좋아. 책이 너무 좋아요. 왜 안 해주세요? 진짜 책 좋은 거 많아요. 정기적으로 시간 정해서 꾸준히만 풀려주시면 얘들 배경 지식 굉장히 많아집니다. 어머님들이 못 시키신다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네. 자, 여기에 중요해지는 수행평가. 논술, 서술, 구술, 평가보고서, 감상문 쓰기, 포트폴리오, 토론대, 보고서 발표대, 시쓰기 대회까지 합니다. 서울에 간 아이는요, 이번에 시쓰기 대회에서 시쓰라고 해서 강당에다 애들 다 앉혀놓고 시쓰려고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인데 깜짝 놀랐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 보고서 발표대회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까지 앉혀놓고 채점한답니다. 그거 하라고 했어요. 그것도요, 해밀시, 세종시에 있는 해밀시의 도시 문제에 대해서 사회하고 국어가 합해가 과목이 융합이 돼가지고 수행평가를 하는데 60%가 반영. 점수가 60% 반영돼 버리니까 별짓을 다 했어요. 이 보고서 쓰려고요, 인터뷰 따야 되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부터 들들들 볶겠죠. 인터뷰해주세요, 인터뷰해주세요. 그 다음에 신문기사 전부 다 찾았겠죠. 논문, 학설 다 뒤졌어요. 그걸로 보고서도 만들고요, PPT로 만들고요, 발표도 하는데 혼자 다 하나요? 아니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까지 대여섯 명을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그 애들이 모여서 해야 돼요. 모여서 한 걸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로 또 내야 돼요. 이게 애들이 가능할까요?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이게 수행평가예요. 너무 가혹하죠. 그게 지금 입시 현실이에요. 애들이 지금 창의적 활동 결과물로 점수 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하는 수행평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도 쓰게 하고요, 소설도 쓰게 하고요, 그 다음 보고서도 쓰게 하고요, PPT도 만들게 하고요, 발표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논술문도 쓰게 하고요, 독후감도 쓰게 하고요, 편지 쓰기 다 쓰게 해요. 그거 전부 다 수행평가거든요. 자, 수행평가. 취지는 좋지만, 취지는 좋았습니다. 수행평가 아이들이 협업하고 그걸로 직업탐구도 하고 융합형 인재가 되기를 거. 자, 고등학교 올라오면 9과목입니다. 중학교 때 9과목인가? 학기당 27회. 한 과목당 3회 실시가 기본입니다. 수행평가가. 3회 실시가 기본이에요. 그럼 학기당 27회 수행평가를 해야 돼요, 애들이. 잠을 못 자요, 실제로, 애들이. 거기다 정성평가예요. 교사가 주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아이들 그 기간이 어떤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달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근데 멘탈 붕괴된다니까요. 수행평가 때문에. 수행평가 점수 나오면 애들 막 흔들려요. 6월, 9월 모의고사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언제 수행평가 하라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다가 애들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수행평가예요. 독서, 토론, 논술, 수행평가, 국어, 진로.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야, 너는 성적이 이 모양이야? 이제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애들 할 게 너무 많아요. 저희 때하고 달라요. 애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도 마음이 아픈 아이 학교 가기 싫어해서 제가 상담했어요. 앞으로 상담 계속 진행할 거예요. 저는 인문학 교양 수업하면서 애들이 많이 마음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인성도 많이 고쳐지는 거 봤어요. 인문학 수업은요, 그냥 수업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행복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수업이에요. 지식 수업이 아니에요. 지식은요, 이 인성이 갖춰지면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때의 내신관리, 수행평가, 수능공부, 자기주도 학습에 시간 벌기를 위해서, 이 고등학교 때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 가서 난 안 되는 인간이야, 난 안 되나 봐, 난 사회에 나가서도 안 될 인간이야, 이렇게 만들지 마시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런 아이들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초등 때부터 중등 때까지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나마 시간이 있을 때 활용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길러주시고, 그래야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게 돼요. 이까짓 거 금방 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이든 어머니든 조금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수행평가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옆에 인맥 이용해 주세요. 이거는 진짜 같은 학부모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들 벅찹니다, 공부하는 거. 애들 부담 너무 큽니다. 해주실 수 있다면 자기 분야 이용해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국어 강사가 되랍니다. 독서, 논술, 토론, 국어, 진로, 수행평가, 입시. 다 해줄 수 있는, 이거 다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따로 다니실 수 있어요? 독서, 토론 따로 다니고, 국어 따로 다니고, 논술 따로 다니고, 진로, 독서, 진로 연구하는 거 따로 다니고, 수행평가 하는 학원 따로 다니고, 입시 따로. 돈 많으세요? 애들 시간 많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다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제대로 된 국어 강사라고 나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차오른 아카데미에 문지연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T자형 인재. 인성, 인문, 사회과학, 기술, 예술, 철학, 교양 등을 아이들한테 갖춰줄 수 있게 바탕으로 깔아줍니다. 여기에 진로 적성 분야는 심도 있게 파고듭니다. 이게 다 갖춰지면 T자형 인재가 됩니다. 이 학생은요, 두루두루 박식한데 자기 진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정확히 갈 길을 알게 합니다. 이게 제가 목표하는 인재상이에요. 자, 그래서 개설 과목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해줄 게 너무 많습니다. 특목고, 대입, 자기소개서. 네, 대필 아닙니다. 대필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아이의 말로, 아이의 글로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왜냐면요, 자기소개서 잘못 쓰면요, 자기소개서 문체는 이런데 어투는 이런데 네가 하는 어투가 달라? 네가 쓰는 단어가 달라? 이거 누가 썼구나. 바로 듣다. 전문가는 다릅니다. 대입 자기소개서도 있잖아요. 아이의 말투, 아이의 지식 수준, 아이가 할 수 있는 말. 면접 볼 때요, 애기 머리가 새까매져요. 그리고 자기가 안 하던 말, 평상시 안 하던 말도 하고요. 막 두서없이 말해요. 그랬을 때 자기소개서하고 합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필 안 합니다. 저는 첨삭합니다. 하지만 합격시킵니다. 자,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3까지 수행평가 지도합니다. 자, 일반 학원 강사랑 비교하신다면 저는 그래서 섭섭합니다. 아까 초기에 나왔죠, 강사 이력. 그거 아무나 갖고 있는 이력 아닙니다. 네, 정말 프랜차이즈 학원하고 비교하신다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국어 문예창작 전공했고요. 초등부터 대입까지 지도 경력 23년 차입니다. 18년 학원 운영했습니다. 학원 운영하는 방법도 다 알아요. 시동아 신춘문예 3번 등단한 작가입니다. 신춘문예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고재종 나이덕 선생님이 저 뽑았고요. 동아, 제가 원래 입시학원에서 국어 가르칠 때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논술하기 전에, 인문학 토론하기 전에
초기에 학원 들어가서 수업했을 때 S클래스 서울대에 보내는 선생님, 그러면 딱 들어가면요 제가 발소리 들리죠. 그럼 애들이 떠들다가 조용해져요. 복도에서부터 조용해져. 문 딱 열죠. 그럼 제가 첫 마디 하는 애들 다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 저는 이 말만 해요. 그럼 책상 위로 애들이 착착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올라가는 애들, 숙제 안 한 애들. 몇 문제 안 했어? 3문제요. 그때부터 몽둥이 탁 여기 안 보이는데 거기만 때리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25명 중에 23명이 100점 맞아와요. 학교 시험. 그리고 그 학원은요 200명 정원이었는데요 매달 어려운 문제 내가지고 등위를 매겨요.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적어가지고 벽에 붙여놔요. 원장이. 거기에는요 선생님들 경쟁도 들어가요. 아이들만 경쟁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장이 안 좋거든요. 신경성 대장염 증후군이 있어요. 대장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배가 살살 아프고 막 이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항상 화장실을 가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화장실에 딱 앉아있는데 여학생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손 씻고 어쩌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제가 그때 별명이 국어 마녀였어요. 네, 국어 마녀. 네. 다른 선생님들은 국어 쌤. 나는 국어 마녀. 야, 국어 마녀 그 오늘 또 몇 대나 또 얼마나 때리려고. 야, 여기에다가 난 파스를 얼마나 붙였는지 몰라. 아이 거지 같은 미친 욕 엄청 해요. 와, 나는 애들이 저를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00점 만들어주니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 성적 올리는 거 때리면 성적 나와요, 어머니. 왜냐면요 밤 늦게까지, 그때는 새벽 2시까지 수업했어요. 그러니까 때리면서 잠 오는 애들 때려놓잖아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외워가지고 막 이래요. 그랬는데 저는 존경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애들이 될지 걱정스럽더라고요. 화장실에 앉아갖고요 진짜 벌겨벗겨진 그런 심정이었어요. 내가 헛짓거리를 했구나. 나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이 사회에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내가 공범으로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학원 때려쳤어요. 그 학원 나왔어요. 그리고 동화 썼어요. 동화 공부하고요 거기서 더 공부하고 애들한테 논술지도법 공부하고 애들 이해하는 방법 공부하고 아동 발달 심리학, 교육 심리학, 교육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논술의 기초, 수업 교수법도 개발하고 동영상도 많이 보고 해외 핀란드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화까지 등단을 했습니다. 시 쓸 때는요 사람 진짜 예민했어요. 신경이 곤두서 갖고 있었는데 동화 쓰면서 행복했어요. 자, 그리고 청소년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간 자격증 다 따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 따실 수 있어요. 학점 이수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고려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대학에 합격해서 거기에서 학사부터 차근차근 다시 밟고 가려고요. 그리고 박사까지 하려고요. 근데 그 자격증은 다르니까. 네. 자, 판에 박힌 프랜차이즈 수업 안 합니다. 현재를 반영한 입체적 해석의 창의 수업 개발 가능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진로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수업이고, 너희가 그 진로를 가지려면 대학에서 어떤 학과를 가면 된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꿈꾸는 그것들이 전부 다 진로에 다 연계된 거다. 그러니까 꿈 마음대로 꿔라. 이 시대는 너희 스스로가 직업을 창출하는 시대다. 제가 그 얘기 해준 거예요. 애들 재밌어 했어요. 저는 이 다음에 노후에 스마트팜을 하면서 학습 코칭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할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스마트팜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설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그 수업을 해줄 수 있었던 게, 저는 늘 교보문고 들어가서 새로운 책이 뭐가 나왔는데 책이 먼저 나와요. 책이 먼저. 시대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책이 먼저 나와요. 그럼 그 책을 다 읽어봐요. 서두라도 미리 읽기를 해서 좋은 책 있으면 갖고 내가 읽어야죠. 그리고 바로 아이들한테 반영해야죠. 프랜차이즈 수업은 바로 반영이 안 돼요. 수업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수업 커리큘럼 좀 보시게요.
솔직히 말해서요. 커리큘럼은요. 이 시대고요. 아이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띄어쓰기 안 돼요. 띄어쓰기 가르쳐야죠. 얘가 지금 비문을 쓰고 있어요. 비문 가르쳐야죠. 얘가 지금 비문학 지문 읽는 거 힘들어요. 걔한테 똑같은 수업을 하는 것 같지만 걔는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춰줘야죠. 아이가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가는 길은 아이가 밟고 가는 길에 그 작은 발 아래 책을 놔주는 거예요. 책을 놔줘. 책이 징검다리예요. 좋은 책은 어머님들도 같이 읽으실 수 있어요. 좋은 책은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문제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획하는 수업은요. 제가 공부한 과정이에요. 저는 23년을 아이들 지도만 한 게 아니라 저 스스로도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출판사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수업을 만드는 선생님을 뽑기도 해요. 거기 들어갈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저는 제가 만들 줄 알아요. 그다음 그 만드는 과정이 이를테면 오늘 애들한테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럼 즉시로 그 다음 수업에는 그걸 바꿔요. 애들이 지금 애한테 필요한 수업을 바꿔요. 어머님도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고기만 너무 먹어요. 그럼 다음 식단은 바꿔야 되잖아요. 채식으로. 그거예요. 저는 강의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신념, 자기만의 노하우, 내공, 경험. 전 23년간 아이들 무수하게 많이 가르쳤어요. 거기에서 이 아이한테는 어떤 수업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만 논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인성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한 명을 정성으로 길러냅니다. 저는. 거기에 만족하신 분들도 참 많았고요. 그래서 저하고 5년, 6년 지금까지 같이 하신 분들도 많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사색 없는 독서는 무의미하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독서 좋죠. 사색 없다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애가 멍 때리는 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사색이 없는 독서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하게 해야 돼요. 독서를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막 진도만 빼고 있어요. 안 됩니다. 행복을 창조합니다. 독서는. 사색하는 독서는. 행복도 창조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토론하면서 즐거워하고 생각하고 항상 성실하고 그 다음에 노력합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 아이 하나가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고작 이런 곳에 서 있지만 제가 가르친 아이는 어디에 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적어도 제가 해준 말이 그 아이의 마음에 제가 읽어준 책이 그 글귀가 아이 마음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온몸에 흘러서 그 아이의 인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활을 터전을 이 사회를 바꿀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수업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동창 모임 없고요. 네, 동창 모임 같은 거 안 합니다. 쓰잘데기 없이 모여가지고 어머님들 앉아가지고 어머 이뻐지셨어요. 어디 다니세요?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저 아실걸요? 뭐 화장도 잘 안 하고 머리 이렇게 막 어쩔 때는 그 집게 있죠. 그 서류철한 거 그런 거로 집게 이렇게 묶고 막 수업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 꾸밈 없는 모습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책상하고 붙어 있어요. 나 운동 잘 못해요. 그래서 운동해서 날씬해져야 되는데 어제도 막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내가 관절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똑같이 우리 아이 큰지도 모르게 계속 부족한 부분만 채워가면서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